이선옥의 젠더의 속살. 네, 단단한 개인 우먼스플레인의 저자 이선옥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아, 우리 이 작가님하고 뭐 저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방송을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섭섭하셔가지고.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뭐 언제든 다시든 돌아오실 거라는 믿음이 저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어제 응답 받았어요. 주님께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네네. 저 처음에 김용민 TV 그 10만 넘기기 전에 네. 시작했었는데, 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 10만 넘겼다고 좋아하고 이랬었던 그래요. 그 기억이 선한데 벌써 50만 넘으시고. 아이고 네. 다 우리 이선옥 네. 작가님 덕이죠 뭐. 네, 아유, 그 정말. 말 나올 줄 알고 한 말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진심이에요. 농담 아니고. 예.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음. 참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뭐 즐거운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늘상 죄송한 게 네. 제 코너는 시원한 게 없어서 음. 듣는 분들이 계속 이 피로와 짜증과 이렇게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아니 뭐 답답함. 딴 프로도 사실 저 예, 고구마 먹긴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것 같아서 늘상 좀 예.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도 다른 고구마가 즐거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저 육박이 너무 귀여워요. 캐릭터. 예, 그래요. 그 그 육박이. 열심히. 네, 예. 그거랑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그니처가 예. 아니 난 그게 없는데 하는 그거 너무 웃겨. 그거 없는데. 네, 맞아. 진짜. 예, 이거. 아,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예. 김엄마는 천재 같아요.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십니다. 아이고 열심히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선옥 작가님하고 오늘 어떤 이야기로 네. 대미를 장식할지. 예. 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동안 계속 하려다가 좀 못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희가 우먼스플레인 때도 2018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요즘 청년들이 이제 성별 갈등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젠더 갈등이 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많은 그 언급 빈도 예. 등 데이터로 드러나는 제1의 갈등으로 이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뭐 계급 갈등을 넘어서는 제1의 갈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 그 4.7 네. 지방선거가 네네. 보궐선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네네, 네. 그랬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분석이나 해결책으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네. 청년들이 너무 다 힘들지 않냐. 네. 취업도 안 되고 미래는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러한 힘든 경제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고 불안한 것에서 이런 갈등이 비롯된 것이니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갖게 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그렇지. 그게 핵심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런 갈등 네. 같은 건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런 분석을 많이 하시죠. 저는 네. 뭐 그 해법으로 그거를 네. 제시하진 않지만은 그런 네네. 것들이 네. 그 하나의 어떤 좋은 그 계기는 될 것이다. 해법의 네네네. 해법으로서의 네. 계기를 제시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는 네. 했었어요. 사실은 저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건 그것대로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아요. 청년들의 지금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거는 맞는데 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그것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는가 아니죠. 라는 그건. 것을 면밀히 볼 땐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것대로 해결이 되면 이 갈등이 상당수 뭐 줄어들 수는 있다라는 것에도 저는 상당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분노나 불안감이 상쇄되면
온라인상의 어떤 공격적인 말들이나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머무는 시간 자체가 짧아질 수는 있죠. 예, 뭐 그런 일을 해야 면에서 되니까. 예,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음. 저는 그거는 충분치 않고 좀 설득력이 없는 분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분석을 많이 하세요. 네. 제가 볼 때, 그거 다 요즘 애들이 어려워서 그래. 이런 식의 말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상에서 그좀 목소리 큰 애들의 의견들이 다소 과대대표되는 과대표되고 있다. 예, 그런 경향이 있다. 음. 실제 젊은 애들 안 그렇다. 다 남녀 사랑하고 잘 지낸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여전히 좀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게으른 아니야, 분석이라고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친한 사이지만 저격을 한번 하자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애 대변인께서도 그런 얘기를 다시 몇 주 전에 하시는 걸 제가 듣고 이게 또 도루묵이 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민주당 쪽에서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한 가지 진영 논리도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대남들 2030의 표를 국민의힘 쪽이 가져가면서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를 면밀히 보려는 노력보다는 반감과 분노가 좀 일단 즉자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들이 불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을 지지해 이런 식의 불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도. 네네네네. 그래서 그 이면을 혹은 그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바로 뭐 욕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갈등이 그래서 왜 다른 어떤 지역 갈등이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등과 다르게 왜 좀 명확한 해결책 같은 게 쉽다고 보이지 않는지. 네. 그거를 오늘 좀 제가 이 시간의 마지막 주제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예. 저는 이 성별 갈등은 다른 갈등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이게 쉽게 해소될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첫 번째로 이 성별 갈등의 본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거는 인간의 어떤 본래적인 속성을 교정하려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본성과 맞닿은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욕망이나 뭐 자유, 성적인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가 주요 이 갈등의 원인이고요. 네네네. 두 번째로는 대립하고 있는 한쪽이 네. 물리적으로 어쨌든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에요. 한 성별 집단. 네. 이고 그 속성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계급 갈등이라고 하면 영원히 노동자인 사람도 없고 영원히 뭐 자본가인 사람도 없고 영원히 자영업자인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속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 처한 상황이지 영원히 변치 않는 속성이 아니잖아요. 네. 정체성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여성이라는 그 물리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 대립의 한쪽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한쪽 집단에는 이념이라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념. 그렇죠. 예. 예, 구심점이 있고 운동 조직이 있어요. 그 여성 단체들 위시한. 네. 그런 반면에 다른 한쪽은 정반대예요. 뭐 이념 구심이 되는 이념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 지배 세력의 부조리를 그동안 견제해왔던 우리 사회의 정통적인 비판 세력이 있습니다. 네. 이걸 우리는 뭐 진보라고도 했고 좌파라고도 했고 뭐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도 불러왔어요. 네. 이런 진영이 이 부조리의 주범이 된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견제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네. 5번째로는 이러한 성별 갈등을 파고든 요인들에서 그 상당수의 한쪽의 주장들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네. 제도로 스며들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지배 질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질서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갈등이 아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예. 저도 계속 수년 동안 이 갈등을 지켜보면서 이게 왜 쉽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갈등이
좀 어렵다. 다른 갈등보다 좀 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 2018년에 저희가 우먼스 플레인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이탈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잠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랬죠. 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단순히 청년 실업 같은 경제적인 불안에서 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취업률이 회복되고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 이게 사라질 거라고 한다면 최근의 데이터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20대의 갈등이 지금 30대 남성들까지 반페미니즘으로 확장됐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확장세는 정확하게 민주당에 대한 반대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2030 남성으로까지 거기다가 10대 남성들까지 확장됐어요. 10대 남성은 경제적인 지위의 불평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30대도 이미 취업을 한 계층이 다수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취업을 하고 있는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까지 왜 이 반페미니즘 정서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가? 반여성 정서가 왜 확장되고 있는가? 그 어떤 여당 정치인은 김용민 TV 우먼스 플레인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석고대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참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나댔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만하려고요. 제가 그 오인 사격을 받고 있어서. 자, 그렇습니다. 이 면을 한 가지 봐도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이 어떻게 점차 해소되어 왔는가. 그것은 그 과정을 보면 그게 이념으로 대립하고 지역으로 이렇게 혐오 정서를 내보이고 차별하는 게 문제라는 사실을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건 문제야. 지역 차별 문제지. 이렇게 이를 조장해서 이득을 취하는 집단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 세력이 일정하게 존재했어요. 그거를 어쨌든 진보라는 민주라는 진영이 담당해 왔었고요. 정치 세력 내부에서 혁신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결국은 이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념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정당들 사이에 어쨌든 공개적인 양성화된 경쟁으로 당으로 나왔고 지역 갈등은 그게 공개가 될 때마다 상호 간의 비판과 시민사회 비판을 받으면서 도태되고 있죠. 그게 나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별 갈등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아까 5가지 이유를 잠깐만 자세하게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짧게. 첫 번째로 제가 인간의 본래적 속성을 교정하려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인간 본성과 맞닿은 문제. 예를 들어서 성인지 교육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가부랑 교육부 등이 페미 진영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교육을 보시면 남성의 속성을 유해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유해? 그래서 유해한 남성성이라는 말을 써요. 유해한 남성성. 그러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남성은 유해한 존재다. 해로운 그러니까 존재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인식에 기반해 있습니다. 남성성에 대해서 말살, 억압, 교정을 하는 게 목표예요. 남성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존재. 그러면서 특히 남성의 성욕을 죄악시합니다. 남성에게 성욕이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에게 어쨌든 본능적으로 붙어있는 본래적 속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교정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교정이 되겠습니까? 내 욕망이나 어떤 그 표현에 대해서 이것을 강제 교정을 통해서 바꿔내려고 하고 그걸 바꿔내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고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남성성은 원래 유해한 것으로 하는 이것들이 반론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성인지 교육, 반성폭력 교육을 통해서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계속 주입이 됩니다. 최근에 그 윤지선 씨 논문을 보세요. 한남 유충에서 한남충으로, 관음충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걸 그런 학술지의 논문에 실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한국 남성에 대한 어떤 우성학적 관점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이런 글들이 논문으로 실릴 정도로 지금 그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한마디로 남성은 종자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자 개량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남성이 가진 그 남성성이라는 게 과거에는
어떤 문명을 일군 도구가 됐죠. 네. 남성이 가진 어떤 도전 의식이나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속성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성별에게 먼저 대시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이런 것들이 그게 어찌 보면 양 성별에게 부여된 그 유전적인 속성 같은 거였어요. 그게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은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가 아님을 정성스럽게 입증하는 것이 시민적 의무라고 국가기관이 가르치고, 네. 그것이 문제가 되자 부인하기는커녕 그 지향이나 가치는 옳다, 이렇게 여전히 나인경 원장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육들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계속 의무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을 그 한쪽 성별의 남성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이 유치원에서부터 지금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20대를 지나면 이런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받아야 돼요. 민방위 훈련 가면 민방위 훈련장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일생을 거쳐 이걸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갈등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나 분노가 가라앉겠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사진 하나 보내드린 거 보시면 그 반성매매 교육에서 그 사진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제가 100분 토론에서 얘기했던 양심의 자유 침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닌데 국가가 강요하는 답을 정답이라고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길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수학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이 자기 생각이 답이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잘못 서술한 게 어느 거냐. 성매매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구매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잘못된 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정답이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그러니까 성구매와 성판매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렇지. 여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구매가 있기 때문에 성매매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성을 강요해요. 파는 사람, 네네. 여성은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이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국가가 이 답을 강요한다는 거죠. 내 생각은 달라. 그렇지. 그런데 예, 이거를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지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예시는 뭐냐면, 성매매가 자유로운 나라는 성폭력도 많이 발생한다. 자, 성매매가 자유로운 나라, 합법화된 나라들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제도로 합법화한 나라는 선진국들이에요. 예.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네덜란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성매매가 자유로운데 성폭력이 더 많은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없죠. 예. 네.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낮은 사회는 성매매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성매매 합법한 나라들 예시가 이미 또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정답을 강요하면서 이게 왜 문제냐면 실제로 실정법하고도 맞지 않아요.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을 받습니다. 구매자든 판매자든. 그렇지. 구매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판매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매매 처벌받아요. 그런데 현행 법적으로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하는 이 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떤 게 정답이라고 하느냐, 판매 여성은 피해자고 그거는 구조적인 성차별로 인한 피해자고 구매 남성만이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식으로 형사법은 그 성을 네. 파는 여성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네, 예. 처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행 법과도 맞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교육을 국가가 계속 강제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남성들에게서는 당연히 그런 반감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 인구 집단의 두 번째가 대립의 한쪽이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이고 속성이 변치 않는 것.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여성들 사이에서도 지금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설문조사를 해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라는 이념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을지언정 그 이념이 작동해서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어떤 특혜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여성들이 그것마저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구 집단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권익만을 위하는 이념에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난 페미니스트 아니고 페미니즘 반대해라고 하는 여성일지라도 여성을 위하는 정책이 막상 실행이 돼요. 네. 여성 안심주택, 여성 임대주택, 공공주택에서 여성을 우대합니다. 여성 창업을 지원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지원하고, 여성 전용 도서관을 만들고,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여성 장학금을 주고, 성범죄에서 여성에 대한 편향적인 특혜를 준다. 이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고 거부할 여성이 있겠는가? 없잖아요. 네. 나에게 이로운데 이걸 파고드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페미니즘이 계속 진지를 구축하고 이것을 페미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자원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성별 집단 하나가 규모가 크고 그 속성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 예를 들면 청년에 대한 혜택은 청년이 늙고 거주지도 바뀔 수 있어요. 이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페미니즘은 이게 막시즘과 같은 이념이 아니라 어떤 가치와 인권의 반열에 올려놨기 때문에 네. 이런 여성은 약자다라는 어떤 확고한 가치를 페미니즘이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여성들이 막상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럴수록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집단의 그 지위는 더 공고해진다는 그런 이제 속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럴수록 남성들의 분노는 또 커지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념이라는 구심점과 운동 조직이 끈끈하게 있다. 네. 남성은 없어요. 그게 어떤 이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이념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페미니즘은 강력한 구심 이념이 있고 거기에서 파생된 여성 혐오나 성차별과 같은 파생 이념을 만들어서 여성들을 계속 피해의식이나 분노로 결집을 시켜요. 결집을 시키죠. 예. 예, 그런 이념이 인간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그런 막강함을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입증하잖아요. 그런 이념을 장착했을 때 혐오가 없던 사람도 혐오가 생기고 차별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차별로 인식하면서 이 분노가 또 쌓이는 거죠.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그걸로 해서 이득을 얻느냐. 이권이든 이념이든 거기에서 이득을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얻는 집단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걸 계속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K-페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갈등은 경제적인 뭐 취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고요.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조리를 견제해왔던 사회 비판 세력, 진보, 좌파, 뭐 자유주의, 민주 진영들이 다 부조리의 주범이 됐다. 오늘날 남성들이 고립되어 있잖아요. 네. 페미니즘을 제도화하고 지지한 남성들이 모두가 이대 남들을 2030 남성들을 고립시키고 있고 그들을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견만도 못하다는 그런 자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원래는 이들이 그동안 한국의 지배 세력들의 독재와 파쇼와 뭐 반공화 이런 거를 막는 구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진보라는 진영이 정의당의 메갈리아 사태부터 뭐 시사인 사태, 현재 한겨레 등 그 진보 매체들이나 뭐 586 세대들 진보라는 남성 그 집단들 위주로 한 이들이 남성 차별과 억압의 지금 본진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불공정이나 부조리를 타파한다던 그 세력들이 이런 본진의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런 이중적 모습에 실망한 남성들이 자신을 대변할 세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요. 이 분노가 어떻게 취업을 한다고 해서 쉽게 가라앉겠냐는 거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권리가 침해됐는데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응이 나오지 않아요. 이 불신이 공권력에 대한 것부터 뭐 정부 그리고 윗세대 상대 성별까지 공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10대는 더 심하고요. 자 보세요. 호남 차별에 대해서 국민적 누가 이 차별이 정당하다고 공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적으로 동의 못 하잖아요. 내면은 어떨지언정. 그런데 이대남에 대한 사회적 고립과 비난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매우 오래 갈 것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한 가지 뭐 이 시청자들께서 좋아하실 분이겠지만 제가 최근에 김어준 씨의 발언을 통해서 이런 현상을 다시 한번 제가 또 목격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진영에 있는 그 윗세대들의 정서를 제가 포착할 수 있었어요. 아하, 예, 예. 최근에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박용진 후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0 공정 담론이 너무 과잉되지 않았느냐. 지금 공정과 정의가 굉장히 퇴행적이다. 그러면
그들한테 2030들한테 니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진보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랑 상관이 없다. 그럼 틀렸으면 틀렸다고 어른이 돼서 마땅히 얘기를 틀렸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김어준 총수가. 네, 김어준 씨가. 예. 그러니까 니네가 말하는 공정 그거는 틀렸어. 그 담론은. 그거는 정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야. 이렇게 틀린 건 틀렸다고 왜 지적하지 않고 그 2030이 그렇게 나오는 거 우쭈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건 사실상 지금 이대남을 겨냥한 얘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해화역 시위에서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뛰쳐나와서 편파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네. 그 해화역 사건은 남성이 피해자였어요. 피해자가 남성이 몰카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두고 가해자인 여성을 잡으니까 여자라서 빨리 잡았다고 편파 수사를 규탄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네. 여자라서 빨리 잡은 적도 없고 그동안의 데이터는 같은 범죄라도 여자에게는 형량이 낮다는 데이터가 오히려 존재합니다. 여성에게는 오히려 좀 반대한 면이 있죠, 사법부가. 네. 그런데 오히려 편파 수사와 사법부를 규탄하는 그런 왜곡된 집회를 여성들이 열었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여가부 장관이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왜곡된 집회,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주장에 대해서 누가 틀렸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진보란 진영이 온통 이 여성들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왜 뜨거운 날 이렇게 시위를 하는지 뭐 아이스팩을 갖다 줘라고 뭐 얘기하고 이들이 왜 이러는지 들여다봐야 된다. 자, 폐륜적인 구호 나왔죠. 뭐 문재인 재기해, 그다음에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니까 회찬해, 뭐 전태일 열사에 대비해서 태일해, 구의역 그 남성 노동자가 사망하니까 태일해, 이런 얘기를 그런 폐륜적인 미러링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 아니 이것들은 그냥 뭐 저기 네. 일배 아닙니까? 네, 일배죠. 여자 일배. 그러니까 일배가 죽었는데 일배 따라하는 건 메갈 어마드밖에 없다고 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일배 말투 따라하면서 이런 폐륜적인 미러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하나 틀렸다고 말한 세력이 있냐고요. 그때 우리 586들 누가 하나 얘기했냐고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지금 말하자면 김어준 씨 같이 586 세대를 대변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윗세대들이 니네 그거 왜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니네는 틀렸어. 니네가 틀릴 수도 있어라고 따끔하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동안 봐온 게 있는데 누구 하나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한 어른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우쭈쭈 해주고 그래 네 말이 옳아 니네 말이 옳아 우리는 이 여성들한테 빚졌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취업과 관계없다. 이런 분노와 정서가 깊게 자리한 것은 취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도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 질서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무고수사 지금 남성이 상대 여성을 무고로 걸면 수사를 유예합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재판하고 있죠. 증거주의나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죠. 성인지 교육을 강제 주입하고 있죠. 여성폭력 개념 이걸 도입해서 지금 여성폭력이 아닌 범죄들을 여성폭력으로 더 특별하게 처벌하고 더 특별하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이런 게 여성폭력이 아니잖아요. 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아니잖아요. 예. 얼마든지 가해자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 범죄들을 여성폭력으로 아예 정부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됐죠.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뭐 성별 영향 평가, 뭐 성평등 추진 같은 이런 것들이 이미 법과 제도에 행정에 촘촘하게 자리 잡혀 있어서 설사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시적으로 생긴다 해도 이게 이미 실질적인 지배 질서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한국의 출산율이 불과 5년 사이에 마이너스대로 급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성별 갈등의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가임기에 여성 남성들이 연애 안 하고 서로 상대 성별을 혐오합니다.
부동산이나 취업난도 물론 매우 크게 작용하죠. 근데 이성을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고 협동하고 우애하고 이런 대상이었던 두 성별 사이에 이런 혐오가 높아지고 성적 상호작용은 삐끗하면 범죄가 됩니다. 남성들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남성들은 이미 그런 피할 수 있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 어떻게 해라. 네. 여자를 만나면 녹음을 해라. 성관계 원나잇 하려면 뭘 해라. 연애할 때 뭘 조심해야 된다. 결혼을 할 기반이 마련된다 해도 이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이미 다 양쪽 성별 다 늘었습니다. 여성 쪽에서는 혐오 때문에 늘었고요. 남성 쪽에서는 이 범죄라는 리스크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출산율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런 요인들을 좀 본질적인 걸 분석을 해보면 이게 그런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온라인상의 여론이 과대표된다 해도 지금 세대의 온라인의 이용 특성은 윗세대랑 또 다릅니다. 여러분은 오프에서 만나서 자기 정치 성향을 얘기하고 하지만 온라인, 젊은 세대에게 온라인은 그냥 오프라인의 장과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미디어가 내 몸과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세대의 그 인식과 그 시대의 현실로 지금 세대로 보면 안 돼요. 정말 달라요. 정보 습득이나 정보 교류의 장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란 장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놓치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그럼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몇 가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죠. 우선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절대선으로 가치화한 것부터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고요.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성평등이 대체 뭔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왜 다른 평등과 달리 성평등은 이렇게 특별하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성인지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지, 대통령은 왜 페미니스트가 되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혐오이고 무엇이 차별인지 이런 정확한 개념부터 다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페미니스트들의 일방적인 그런 정의에 우리가 휘둘려 왔어요, 우리 사회가. 그걸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재정립해야 되고요. 네. 뭐 성차별이 왜 성범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지, 범죄를 범죄로서 왜 다루지 않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다른 국민 구성원을 대상으로는 마련되지 않은 그런 성별에 따른 특별한 혜택 정책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기본부터 논의해야 됩니다. 네. 그 기본 논의가 다르기 때문에 전제가 달라서 지금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세대가 생각하는 성평등은 정말 남녀가 똑같아요. 그런데 9세대의 성평등 개념을 억지로 이들에게 주입을 하려고 하니까 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남녀 똑같은데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네. 현재 시대가 지금 시대가 페미니즘의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거. 가부장제가 아니므로 안 맞고요. 페미니스트 논리는 반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그동안의 어떤 정의로 취급되었던 노력이 실제로 새로운 운동장을 파서 남성들을 그 아래로 파묻고 있는데 이것이 차별의 해소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를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실제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상화라고 보는 기준은 어쨌든 간단하게는 두 가지예요. 적어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판결문에서 사라지고 법치주의를 택한 그 입헌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부가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나 증거재판주의를 부정하는 미투 운동을 공식 지지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된다. 예. 예, 그다음에 무고죄 수사 유예 지침이 폐지되고 이 성범죄 관련한 건데요. 네. 그다음에 국가가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런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이 폐지되고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될 때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도 이루어져야 우리가 좀 균형과 해결을 모색하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네. 쉬지 않고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이, 마지막 별말씀을요. 시간이라 예.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좀 예. 무리해서 떠들었습니다. 아이, 별말씀을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 다 정말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제가 이선옥 작가님께 좀 더
치마 학습을 받았다면은 작년 2월이죠. 네. 저 패미들이 저를 KBS에서 네네. 적출하려 했을 때 네. 그때 맞서 싸웠을 거예요. 예. 아, 정말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제가 나약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폭력 앞에서 네. 폭력을 폭력으로 보지 못했던 이런 참 아둔함을 굉장히 스스로 많이 뭐랄까요? 스스로 많이 탄식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김용민, 정영진 피해는 피해로 쳐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뭐 그게 정의로운 거였다고 지금도 페미 진영은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전공으로 네. 여기고 있죠. 예,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이런 피해가 지금 뭐 한 사례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 계속 그 진보 진영이라는 곳은 진보 매체들은 여성의 피해만을 계속 부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계속 또 예민하게 보는 집단이 늘어났단 말이죠. 남성들도 이 문제에 예민하지 않다가도 이 영향을 계속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점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GS25 사태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직장 들어가면 또 성인지 교육 받아야 돼요. 여성 동료 직원과 이제 뭐 펜스룰도 치는 남성도 있을 것이고, 네. 여성들과 직장 내에서 예전처럼 자유롭고 뭐 우애 있게 지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조건이 실제로 이제 현실화됐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취업으로 해결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간단하게 볼 문제 아니고 네. 김용민 TV를 비롯한 많은 지각 있는 그런 매체들, 저희가 지각이 있다기보다는 하여간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동지들이 계속해서 이 진정한 성평등이 무엇인지, 또 젠더주의가 이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는 이 억압 체계를 반드시 분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종종 또 저희 우리 이선옥 작가님 연결하고요. 그리고 또 뭐 네. 언제든 또 다시 또 우리가 만날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선옥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